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사 차지연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전산세무 2급 110회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론시험과 관련된 해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와 관련된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시험은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로 한 문제당 4문항으로 되어 있죠. 1번부터 15점으로 되어 있고 총 한 3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로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단 여러분들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높은 순서대로 하는 게 원칙인 거죠. 이와 같이 낮은 항목이라는 표현이 틀렸기 때문에 1번에 틀린 답으로는 바로 1번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2, 3, 4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이 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일단은 재무상태표 그 일정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과 관련된 현황을 표시를 하고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거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그 수익과 비용의 합계,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말 그대로 그 해당 연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표, 현금과 관련된 그리고 자본과 관련된 현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 네 가지 재무제표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사항들을 우리가 주석으로 포함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두 번째 항목은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죠. 우리가 상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총액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 또는 자본 항목을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면 아니 된다. 원칙은 총액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예외적으로 상계를 인정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들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해당 연도 말에 한 10억 원의 매출 채권이 자산이 이렇게 상계되어 있다고 봅시다. 근데 매출 채권 중에서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여서 이 중에서 한 10%만큼은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 10억 원을 차감해가지고 90억 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로 일단은 매출 채권이라는 100억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10억을 각각 기재를 해야 한다라는 총액법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구분하여 표시를 한다. 일단은 우리가 기업을 굴리는 그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죠. 근데 그 돈을 번 게 우리가 자본거래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자본잉여금으로 그에 대한 성격을 나타내야 될 것이고 혹시라도 우리가 제품이나 상품을 팔아 가지고 잉여금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익잉여금이라는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구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1번에 대한 옳지 않은 답으로는 1번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동자산과 관련된 금액의 합계액을 구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지는 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항목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과연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도래한다라고 하면은 유동, 도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비유동으로 구분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다고 하면은 하단에 네모 박스 안에 있는 6가지 사항들 중에서 어떤 게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도래하는지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매출채권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매출채권이라 함은 우리가 제품이나 혹은 상품을 판매하고 나서 현금을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받기로 한 자산 형태인 거죠. 근데 보통은 이와 같이 매출채권
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매출 채권이 1년 초과하여 수령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마지막에 있는 장기 매출이라고 하여서 장기라는 표현을 앞에 붙이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매출 채권 여기서 6번째 있어요. 이게 비유동이라고 아예 명백하게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채권 100만 원은 이와 같이 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상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팔려고 상품을 판매하려고 구입을 해 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25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해당 과세기간 안에 모두 팔릴 것으로 대부분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고자산들은 이와 같이 유동자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특허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허권이라고 하는 거 어떤 거예요? 일단은 뭐 재화로서 우리가 뭐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특허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비유동 자산 중 하나인 거죠. 보통은 뭐 1년 이내에 우리가 현금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특허권을 구입을 해가지고 뭐 3년 내지 5년, 길게는 한 10년까지도 우리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비유동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 제외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당좌예금 보시면은 우리가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과 같이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들 있잖아요. 당연히 유동자산이라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선급비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급비용 같은 거 여러분들 어떤 성격의 자산인 거예요? 우리가 비용을 지불을 했어요. 보통은 임차료 같은 것들 우리가 뭐 깔세라고 하면서 1년치를 모두 납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해당 단기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거고, 단기, 차기에 해당하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지급한 비용으로서 자산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급비용은 보통은 내년에 거의 다 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동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자산으로 볼 수 있는 이 네 가지 항목들 모두 합산을 해보면은 55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4번이 답이 되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 구분하셔가지고 합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다음 중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말재고자산이 가장 크게 계상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일단은 여러분들 전제 조건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어떤 효과를 봐야 되냐. 기말재고자산이 가장 크게 계상되는 거. 기말재고자산이라 함은 아직 재무상태표 상에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들 중 하나 아닐까요? 팔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이와 같이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한번 이와 같이 상품, 그냥 재고자산이라고 봅시다. 재고자산이라고 보고 여기에 기초, 그 다음에 단기 구입액, 그 다음에 단기 판매액, 그 다음에 판매하고 남아있는 기말 재고액, 이와 같이 T기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재고자산의 가격이 10원에서 갑자기 한 20원으로 증가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기말 재고자산에 투입된 그러한 재고자산의 단가는 10원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올해 구입한 재고자산의 단가는 2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말재고자산으로 가장 크게 설정이 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떠한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10원이 아니라 20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구입한 게 먼저 팔린다라는 선입선출법의 가정이 필요할 겁니다. 일단은 기초재고자산이 팔리고 그 다음에 올해 단기에 구입한 20원짜리의 물품이 팔리고 그 중에서 혹시 남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기말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이러한 선입선출법의 가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번에 대한 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효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 유형 자산 파트 때 살펴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최초 취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취득, 단기 중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이 혹시라도 자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자본적 지출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할 것이고,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냥 자산의 성격을 띠지 못하고 바로 비용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적 지출로 이와 같이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즉슨 수익적 지출, 즉 비용으로 바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 잘못하여서 자산으로 처리되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비용은 줄어들고 자산은 과대계상되는 그러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면은 자산의 과소계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과소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자산의 과대계상이겠고, 그 두 번째를 보시면 부채의 과대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저희는 비용과 자산과 관련된 효과에 대해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어떻게 과대계상되고 과소계상되는지는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옳지 않은 표현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당기순이익의 과대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했을 때는 결국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을 한 그 나머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비용이 과대계상되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비용이 과소계상된 만큼 이익이 과대계상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 입장에서는 과대계상된 이 표현 맞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보시면은 매출 총이익의 과소계상. 지금 보시면은 당기순이익이 지금 과대계상됐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매출 총이익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과대계상됐으니까 이것도 과대계상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에서 매출 원가가 차감된 금액인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매출 원가 중에서도 이와 같이 유형자산과 관련된 비용들이 과연 이 매출 원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 과소인지 과대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이것이 매출의 원가에 포함이 된다, 아니다, 판관비로 바로 비용 처리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은 없다 보니까 이것까지 가기에는 약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익 입장에서는 과대계상된다는 것 측면에서도 틀린 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4번의 옳은 답으로는 동그라미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자본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자본 파트 많이 꺼려 하시죠? 많은 분들이 틀리시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문제은행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패턴만 익혀두시면은 5번과 같은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본금은 기업이 발행한 발행 주식 총수의 1주당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액면가액입니다. 간혹가다 문장에 발행가액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 이런 경우 틀리는 거죠. 이거 유념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과 같이 이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를 한다. 여러분들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거래를 통해 가지고 발생한 잉여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을 하면서 감자를 하면서 자기 주식을 처분을 하면서 발생한 잉여금, 이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과금, 차익, 처분이익이 붙은 이 세 가지의 계정 과목은 자본잉여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를 보시면은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익은 자본조정 항목에 계상된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자본거래와 관련된 내용들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사실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증권 자체를 거래함으로써 발생한 뭐 이익이거나 손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자본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자본 조정 항목은 아닙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쪽에 해당하는 항목이고 이와 관련된 오답으로 지금 3번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를 보시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배당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을 말한다. 그렇죠. 이익잉여금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처분되지 않은 그런 항목들 배당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항목 뭐 준비금으로도 쓰일 수도 있는 거고 이익잉여금을 말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5번에 옳지 않는 답 3번으로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원가와 관련된 설명들이 나오는데 지금 6번에서는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첫 번째를 보시면은 직접 원가란 특정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이 가능하거나 식별 가능한 원가이다. 우리가 어떠한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C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A라는 제품은 나무 의자예요. 그 다음에 같은 의자이긴 맞는데 얘는 플라스틱 의자, 얘는 고철 의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약간의 소재가 다른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나무라는 소재, 플라스틱이라는 소재, 고철이라는 소재는 각각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C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추적이 가능하거나 식별 가능한 원가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1번의 표현은 옳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시면 고정원가랑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 수준과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원가 행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업도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뭘 생각해 볼까요? 글쎄요. 생산량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번 연도에 생산량이 이번 연도 X1년도라고 봅시다. 1000개를 생산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X2년도에는 거기에 2배가 된 2000개를 생산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임차하고 있는 그 창고는 1000개를 생산을 하든 2000개를 생산을 하든 고정 비용인 500만 원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창고를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10,000개라고 하면은 이 10,000개 범위 조업도 내에서는 뭐 1,000개를 생산하든 2,000개를 생산하든 이와 같이 임차 창고료는 500만 원으로 동일한 뭐 그런 게 우리가 말하는 고정원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2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가공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를 말한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직접 재료 원가가 틀린 거죠. 이거 아니고 또 어떤 게 와야 되는 거죠? 제조 간접 원가가 나와야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제조 간접 원가. 왜냐면은 이와 같이 원가를 투입을 해가지고 사람의 손을 써가지고 가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계 장치의 힘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가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가공이라고 하는 거는 노무, 제조 간접 원가 이 두 가지의 표현을 합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에 옳지 않은 답으로는 3번이 되겠고요. 4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원가, 그 과거 의사결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원가로 현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를 말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표현도 이와 같이 매물원가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매물되어 있는 비용, 지금 현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래서 6번에 옳지 않은 답으로는 3번,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가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재료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일단은 여러분들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은 총 제조 원가가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가 모두 합쳐진 금액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 문제상으로는 직접 재료 원가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은 직접 노무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의 2배이다.
그러면은 지금 제조간접 원가를 구해야 되는 거겠죠? 세 번째 그 자료를 보시면은 제조간접 원가는 총 제조 원가의 25%이다. 총 제조 원가는 400만 원이기 때문에 400만 원의 25%인 100만 원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직접 노무 원가는 이 제조간접 원가의 2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400만 원 총 제조 원가에서 직접 노무 원가 200만 원 차감하고 제조간접 원가 100만 원 각각 차감하면은 그 나머지인 100만 원이 이와 같이 직접 재료 원가 금액이 되는 거겠죠. 7번의 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한국은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단기 초 제조간접 원가 예산은 200만 원이며 이와 같이 우리가 제조간접 원가라고 하는 것을 단기 초에 얼마만치 발생할 건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와 같이 예측한 값과 실제 발생된 비용이 다르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배분 차이까지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200만 원이 측정이 됐는데 이 예정 직접 노무 시간은 200시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금액을 토대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원이 분자로 오고 그에 대한 직접 노무 시간이 200시간으로 이와 같이 분모로 둡니다. 그러면은 이거 값이 어떻게 될까요? 만 원인 거죠. 직접 노무 시간당 만 원이라는 제조간접 원가가 투입이 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측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얼마의 비용이 발생했는지 보니까 이와 같이 2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죠. 이와 같이 예상한 값은 200만 원이고 실제 발생한 값은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을 마저 보시면은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얼마인가? 일단은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예정과 실제가 동일하다라는 말이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가 250만 원이니까 그에 대한 예정 배부액도 2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실제 노무 시간 어떻게 구하느냐? 당연히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지금 시간당 단가가 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곱해지는 값이 250시간이어야지만 250만 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8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200만 원이라는 이 예상값은 왜 주어졌느냐? 그 단위당 단가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주어진 거고 일단 여기서 한번 말을 바꿨어요.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라고 하면서 그냥 250만 원에 이거 나눠서 곱해 라고 하면서 그냥 준 거죠. 그 다음에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공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생산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정상 공손 원가는 제조 원가에 포함이 된다. 여러분들 정상 공손 원가, 제조 원가에 포함 맞는 표현인 거 알고 계시죠? 일단은 공손 원가는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단위의 생산품을 판매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개의 이와 같은 정상 공손은 무조건적으로 발생한다. 그렇다고 치면은 이 부분은 당연히 제조원가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1번과 상반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비정상 공손이 발생한다고 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비정상 공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차이점이 존재하는 거죠. 1번과 3번은 여러분들 맞는 답인 거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산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부스러기 등 작업 폐물의 순실현 가치는 제조 원가에서 차감이 된다. 일단은 여러분들 작업 폐물이라고 하는 거 맞기는 한데 제조 원가에서 차감되는 거 맞기는 한데 지금 여기서 저희는 공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옳지 않은 답으로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2번하고 4번이 복수 정답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네 번째로 나온 정상 공손 수량과 비정상 공손 수량은 원가 흐름의 가정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된다라고 하는 게 답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대한 표현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상으로는 공손과 관련된 설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작업 폐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답으로 중복으로 처리가 된 건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물론 일반적인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4번으로 답을 찍으셨겠지만은 혹시라도 공손에 대한 설명이 아닌데 2번이 왜 들어갔지 하면서 2번으로 체크하신 분들도 정답 처리가 되게끔 한 문제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번째 보시면은 이게 내가 선의선출법에 따르든 혹은 평균법에 따르든 어차피 발생한 공손 수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공손 수량 중에서도 이것이 정상 공손 수량인지 비정상 공손 수량인지는 애시당초에 정해져 있다라는 거입니다. 이것이 뭐 선의선출법이든 평균법이든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 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완성품 단위원가를 산정을 할 때 필요하지 않는 자료는 무엇인가? 저희가 지금까지는 종합원가 계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숫자를 계산해내는 문제가 거진 대부분이었어요. 아니면은 개별원가 계산하고 비교하는 문제도 간혹가다 나왔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필요하지 않은 자료, 그 말은 즉슨 과연 이 종합원가 계산 하에서 뭐 평균법이든 혹은 뭐 선의선출법이든 어떻게 순서대로 계산을 하고 있는지 당신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한번 해봐야 되는 거겠죠. 일단은 기본 가정으로는 선의선출법이 아니라 가중평균법이라고 두고 있습니다. 가중평균법 어떤 거였죠? 기초에 투입된 원가, 단기에 투입된 원가 모두 이와 같이 완성품이나 기말 제공품을 투입하는데 고스란히 다 투입이 된 거다. 우리가 사실 기초 제공품에 있는 수량 예를 들어 가지고 100개가 있다고 쳐요. 그래 가지고 재료비에 대해서는 단기 초입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100% 투입이 되었고 그에 대한 가공원가에 대한 그 투입량은 한 70%로 멈추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일단은 전기에 100% 투입하고 전기에 70%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가정을 존중을 하는 게 선의선출법인 거에 반면에 평균법은 그렇지 않죠. 이것 또한 올해 투입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 네 번째 기초 제공품의 물량이 몇 개인지 그리고 완성도가 얼마인지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 100개 투입이 됐을지언정 단기에 900개 투입되고 그리고 한 800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800개에 100개와 700개를 구분하지 않는 이상 솔직히 100개라는 숫자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번에 옳지 않은 답으로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부터는 세무와 관련된 이론 문제인 거 알고 계시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의제와 관련된 해당하는 거 어떤 게 공급 의제인가? 여러분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공급 의제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중에서는 간혹가다 간주 공급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제공을 했어요. A라는 판매자가 B에게 물건을 판매했어요.
그런데 물건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한 케이스들 여러 가지 중에서 세법으로 열거해서 간주공급으로 둔 거죠. 일단은 그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한데 읽어보시면은 일반 과세자로서 매입 시 매입세 공제는 전부 공제받았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 말은 즉슨 불공제가 아니다. 그 말은 즉슨 이건 무조건 간주공급인데 당시 이 사례들 중에서 혹시라도 예외사항 아닌 그 원칙적인 거 고를 수 있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 또는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여러분들 원료하고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출했대요. 판매용이 아니라는 거죠.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공급 의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원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두 번째 보시면은 사용인에게 사업을 위하여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이거 개인적 공급 말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 공급이라 함은 대표자라든지 혹은 그 사용인이 소비를 했는데 사용인이 소비한 그 이유 자체가 이와 같이 작업복에 사용하려고 작업모 쓰려고 작업하러 소비를 하려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은 예외사항이라고 저희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시면은 무상으로 견본품을 인도 양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전물을 배포하는 경우 이거 사업상 증여예요. 사업상 증여의 예외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혹은 고객에게 대가를 받지도 않고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주공급으로 본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 견본품이라든지 광고 선전물로 배포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지 이와 같이 간주공급 처리는 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기 생산한 승용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 여러분들 이와 같이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왜 만들까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판매하려고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판매하는 게 영업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이라 함은 출퇴근용으로 소비를 하던가 아니면은 그 거래처 방문하는데 영업사원이 뭐 이렇게 사용을 한다거나 사실 업무용이라고 하는 거 인정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물론 뭐 업무용이 맞기는 한데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간주공급으로 보아서 그 시가에 해당하는 분만큼 토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보시면은 역진성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면세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완전 면세 제도. 그렇죠. 일단은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0%로 과세를 하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100% 환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예 부담이 없는 완전 면세 제도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과세사업자 있고 면세사업자 있고 과세 중에서도 10%가 과세되는 사람, 0%가 과세되는 사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카테고리 자체가 다른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상호면세주의에 따른다. 우리나라의 거주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국법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주자 내국법인이 외국에 가서 물건을 판매하려고 해요. 그런데 외국에서 동일하게 0%를 적용받았느냐 혹은 그 나라의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0%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러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상호면세주의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관련된 설명이다. 여러분들 가산세 많이 어려워하시죠? 근데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2%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
약간 완화된 게 1%, 거기서 약간 중하게 다루는 게 1% 더해진 3%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빈칸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적힌 공급가액의 몇 %를 더하거나 뺀다. 일단은 여러분들 공급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완전 가라죠. 가짜 경비 만들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2%가 아닌 제가 말한 3%에 해당이 됩니다. 3%로서 동그라미 3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는 근로용역을 제공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결산일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요? 틀립니다.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결산일이 아니라 결의일. 수입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산일 자체가 아니라 결의한 날. 그리고 그 두 번째 인정상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한 날. 일반상여도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한 날. 일반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여러분들 이거 눈치가 있다고 하면은 이 2번, 3번, 4번이 모두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도 1번으로 찍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센스는 있으셔야죠. 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이게 그 소득세 중에서도 사업소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총수익 금액, 이와 같이 네 가지 소득이 있는데 어떤 걸 합산을 해야 하느냐. 그 첫 번째 보시면은 매출액 3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3억 원보다 더 높은 가액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차량 운반구 양도가액. 우리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비영업용 유형자산의 매각가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총수익 금액에 가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건 아니에요. 이 셋 중에서 여러분들 고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원천징수된 은행예금의 이자 수익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소득세예요. 소득세 중에서도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2천만 원이 초과되어야지만 종합소득에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50만 원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과세가 종결이 나는 그런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50만 원은 제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장 건물의 양도가액 1억 원이 남았죠. 지금부터는 3억 3천이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1억이 더해진 4억 3천이 되느냐. 여기 지금 두 번째 이 둘 중에서 여러분들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식부기 의무자의 그 차량방구 양도가 이거는 포함을 하는데 그 공장 건물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부동산이라 함은 크게 건물하고 토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따로 양도소득이 붙지 따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여기 15번의 요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15번의 옳은 답으로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기 문제와 관련된 해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